2025년 11월 15일 일본 총리 다카이치가 말했습니다. 국제법상 독도는 명백히 일본 영토의 고유한 일부다. 일본 총리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선언한 순간 세계 주요 언론은 아무런 검증도 없이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한국의 주장은 감정, 일본의 주장은 논리, EU의 왜곡된 프레임이 그대로 굳어졌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국이 이미 수십 년 동안 강철처럼 쌓아온 자료 체계와 검증 시스템이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조용히 움직인 한 외국인 기자의 눈에 그 거대한 진실이 처음 포착되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감춘 문헌 조작의 흔적, 국제 학계에 흘러들어간 왜곡된 번역본, 전 세계 기준을 뒤흔들 한국의 방역, 이제 국제사회가 스스로 믿어온 상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지는 지점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힘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가 세계 여론을 뒤흔든 일본의 음모와 대한민국의 대방역을 공개합니다. 저는 에드워드 헤이든입니다. 42살입니다. 영국 출신이고 국제분쟁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소속은 글로벌 인사이트라는 국제시사 전문지입니다. 지난 15년간 중동부터 발칸반도까지 분쟁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다녔죠. 그래서인지 저는 국제 갈등을 바라볼 때 냉소적인 편입니다. 감정보다는 논리를, 구호보다는 증거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날 아침 편집장이 제 책상으로 걸어왔습니다. 손에는 일본 총리의 기자회견 전문이 들려 있었어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공식 발언한 직후였죠. 편집장은 서류를 제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또 시작이라고요.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사무실 모니터에는 BBC와 CNN 뉴스가 동시에 켜져 있었습니다. 두 채널 모두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어요. 일본 총리의 발언, 그리고 한국 정부의 항해 성명. 그런데 묘하게도 뉘앙스가 달랐죠. 일본은 차분히 자료를 제시하는 쪽으로, 한국은 감정적으로 반발하는 쪽으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혀를 찼어요. 또 이런 식이구나 싶었죠. 일본 외무성은 준비가 철저했습니다. 총리 발언 직후 곧바로 영문 팩트시트를 배포했어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17세기 오야 가문과 무라카와 가문의 기록, 일본 해군성 해도까지 모든 자료가 깔끔하게 번역되어 있었죠. 심지어 타임라인까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국제 언론사들은 그 자료를 받아들였어요. 검증 없이요. 저 역시 그 자료들을 받았고 훑어봤습니다. 그럴듯했어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요. 한국 정부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높았고 표현은 격했습니다. 역사 왜곡이라는 단어가 반복됐죠. 하지만 구체적인 자료 제시는 부족했어요. 감정이 앞섰습니다. 국제 언론은 그 장면을 그대로 송출했어요. 한국은 또 흥분하고 있다는 식의 논조였죠.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왜 매번 이런 식일까? 증거로 맞서지 않고 감정으로 호소하는 걸까? 편집장은 제게 서울행을 지시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취재하라고요. 한국 정부의 대응을 보고 일본 측 주장과 비교 분석하라는 임무였어요. 저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뻔한 결론이 보였거든요. 한국은 또 감정적으로 항의할 것이고 국제사회는 일본의 논리에 더 귀를 기울일 거라는 예상이요. 하지만 일은 일이었죠. 저는 짐을 쌌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일본 외무성이 배포한 자료를 다시 읽었어요.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었습니다. 역사 기록, 지도, 외교 문서까지 빼곡했죠. 특히 영문 번역이 인상적이었어요. 매끄럽고 설득력 있게 쓰여 있었습니다. 국제사회를 겨냥한 문서라는 게 명확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이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서울에 도착한 건 늦은 밤이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뉴스를 켰어요. 한국 언론은 들끓고 있었죠. 방송마다 독도 특집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출연의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내부 결속용 메시지로 보였습니다. 국제사회를 향한 게 아니었어요. 한국어로만 외치는 주장이 무슨 소용일까 싶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본 외무성 서울 주재 인사를 만났습니다. 마스오 시게루라는 부국장이었어요. 그는 정중했고 차분했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건네며 설명을 시작했죠. 시마네현 고시의 역사적 맥락, 17세기 어업 기록의 의미, 국제법상 선점 이론까지 모든 게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했어요.
반박할 틈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마스오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만 법적 근거는 약하다고요. 국제사회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를 본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미소 지으며 덧붙였어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 말이 묘하게 제 안에 남았습니다. 오후에는 한국 외교부를 방문했습니다. 국제법 자문관인 김도영을 만났어요. 그는 침착했지만 피곤해 보였습니다. 국제 언론의 편향된 보도 때문에 힘들다고 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의 근거는 무엇이냐고요. 김도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있다고, 조선시대 기록도 명확하다고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적어도 제게는 그렇게 들렸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럼 왜 국제사회는 일본 편을 드냐고요. 김도영은 한숨을 쉬었어요. 일본이 영문 자료 배포에 더 적극적이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리고 한국은 방어적 입장이라 선제적 홍보가 부족했다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홍보 싸움에서 진 거라고요. 진실이 어디 있든 이미 판은 기울었다고 느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다른 외신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대부분 일본 자료를 기준으로 기사를 쓰고 있었어요. 한 프랑스 기자는 말했습니다. 한국 자료는 접근하기 어렵다고요. 영문 번역도 부족하고 체계도 불명확하다고 했죠. 미국 기자는 덧붙였어요. 일본 외무성은 친절하게 모든 걸 정리해서 보내준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씁쓸했습니다. 결국 정보 전쟁이구나 싶었거든요. 호텔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CNN과 BBC, 로이터까지 모든 주요 언론이 일본 논리를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항의하는 나라로만 묘사됐죠.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이미지였습니다. 저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독도 분쟁, 감정과 논리의 충돌. 예상 가능한 구도였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움직임이 묘했어요. 표면적으로는 격하게 항의하고 있었지만 뭔가 다른 준비를 하는 듯한 기류가 느껴졌거든요. 김도영과의 면담 중에도 그랬어요. 그는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그게 단순히 외교적 수사인 줄 알았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 현대사 연구자인 최송아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차분했어요. 감정적이지 않았죠. 저는 질문했습니다. 한국은 왜 국제사회를 설득하지 못하냐고요. 최송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다만 곧 알게 될 거라고만 했죠.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은 분명 국제 여론에서 밀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논리는 탄탄해 보였고 한국의 대응은 감정적으로 비쳤어요. 그런데 최송아의 표정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저는 호텔로 돌아와 다시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일본 측 문서를 정밀하게 읽었어요. 그런데 묘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번역이 지나치게 매끄러웠어요. 원문과 대조할 수 없었지만 뭔가 의도적으로 다듬어진 느낌이 들었죠. 특히 17세기 기록 부분이 그랬어요. 문맥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의심을 밀어냈습니다. 근거가 없었거든요. 그저 느낌일 뿐이었어요. 국제사회는 느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필요하죠. 그리고 지금 증거는 일본 쪽에 있어 보였어요. 적어도 대부분의 기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영국 출신 해양법 학자인 로라 맥킨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이 분쟁을 어떻게 보냐고요. 로라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일본의 자료는 체계적이지만 완벽하지는 않다고요. 그리고 한국도 나름의 근거가 있을 거라고 했죠. 다만 아직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라고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그럼 왜 한국은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냐고요. 로라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타이밍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했죠. 외교는 언제나 그렇다고요. 그 말도 제 안에 남았습니다. 타이밍. 최송아도 비슷한 말을 했었죠. 아직 때가 아니라고요. 그날 밤, 저는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현재 국제 여론은 일본에 유리하다.
한국은 감정적 대응으로 고립되고 있다. 하지만 분쟁은 계속될 것이다. 저는 송고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한국 외교부의 미묘한 태도, 최송아의 여유 있는 미소, 로라의 신중한 말투, 모든 게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준비되고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느낌일 뿐이었거든요. 국제사회는 이미 일본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보였어요. 한국이 뭘 할 수 있을까요? 감정이 아닌 논리로, 항의가 아닌 증거로 맞설 수 있을까요?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예감만은 떨칠 수 없었어요.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폭풍 전의 고요 같았어요. 저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뭔가 준비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제 착각일까? 다음 날 아침, 김도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외교부 국제법센터에서 회의가 있으니 참석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외신 기자를 내부 회의에 초대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죠. 저는 준비를 하고 나갔습니다. 국제법센터는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복도는 깨끗했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서두르는 것 같으면서도 절제된 분위기였죠. 김도영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의 표정은 전날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회의실 안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송아도 있었고 처음 보는 연구자들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죠. 저는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분위기가 묘했어요. 감정이 배제된 느낌이었습니다. 누구도 흥분하지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어요. 김도영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보유한 자료 체계를 일부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일부라니요. 전부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건가요? 하지만 김도영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첫 번째 문서를 꺼냈을 뿐이었죠. 그것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였습니다. 1902년에 발표된 문서라고 했어요. 저는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자와 한글이 섞여 있었지만 영문 번역본도 함께 제공되었어요.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내용이었죠. 저는 꼼꼼히 읽었습니다. 김도영은 조용히 설명했어요. 이 문서는 대한제국이 공식적으로 독도를 한국 영토로 편입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국제법상 선점 이론을 충족한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이걸 왜 진작 국제사회에 알리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김도영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나온 건 조선시대 문헌이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 승남, 동국문헌비고 세 가지 문헌이 한꺼번에 펼쳐졌어요. 모두 독도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었습니다. 최송아가 설명을 이어받았어요. 이 문헌들은 조선시대부터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했다는 증거라고 했죠. 저는 문서를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자료를 제시했어요. 17세기 가문 기록이요. 그럼 이건 뭐가 다른가요? 최송아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덧붙였습니다. 차이는 연속성과 공식성이라고요. 한국의 기록은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작성됐다고 했어요. 일본의 기록은 사적 기록에 불과하다고요.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달랐어요. 감정이 없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흥분하지도 않았죠. 그저 사실을 나열할 뿐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과 달랐거든요.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다음으로 나온 건 스케핀 문서였어요.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발표한 문서라고 했습니다. 스케핀 677호와 1033호. 두 문서 모두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했다고 했어요. 김도영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의 공식 입장이었다고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그럼 일본은 이걸 어떻게 반박하냐고요. 김도영은 차분히 대답했어요. 일본은 스케핀 문서가 잠정 조치일 뿐이라고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걸 근거로 삼는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잡했어요. 양측 모두 나름의 논리가 있었죠. 하지만 한국 측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양 고지도를 꺼냈어요.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 제작된 지도들이었습니다. 모두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것들이었어요. 지도 위에는 독도가 표시되어 있었고 대부분 한국 쪽 색상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최송화가 설명했어요. 이 지도들은 당시 서양 국가들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했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해군성 지도는 명확하다고 했죠. 저는 지도를 자세히 봤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독도는 한국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었다니요. 그런데 의문이 들었어요. 왜 이런 자료들이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김도영은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은 방어적 입장이었다고 했습니다. 공격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일본은 영문 자료 배포에 훨씬 적극적이었다고 했죠. 저는 씁쓸했습니다. 결국 정보 전쟁에서 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최송아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본 건 일부에 불과하다고요. 더 많은 자료가 준비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그럼 언제 공개하냐고요. 최송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지라고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해양연구기관을 방문했습니다. 김도영의 소개로 들어간 곳이었어요. 그곳에서는 위성 데이터와 해양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은 화면 앞에 앉아 조용히 작업하고 있었어요.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저 데이터와 씨름할 뿐이었죠. 한 연구원이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독도 주변 해역의 조류 패턴과 어업 활동을 분석 중이라고 했어요. 위성 이미지와 역사 기록을 교차 검증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복잡한 그래프와 데이터가 가득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한 가지는 명확했어요. 이들은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대한제국 칙령, 조선시대 문헌, 스케핀 문서, 서양 고지도, 위성 데이터. 모든 게 체계적이었습니다.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고 논리가 중심이었어요. 제가 알던 한국과 전혀 달랐습니다. 하지만 국제 언론은 여전히 일본 편이었어요. CNN과 BBC는 여전히 일본의 주장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런 준비는 아직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았어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조용할까요?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걸까요? 며칠 후, 저는 다시 외교부를 찾았습니다. 김도영을 만나 물었어요. 한국은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요? 왜 지금 당장 이 자료들을 국제사회에 공개하지 않냐고요? 김도영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단순히 자료를 던지는 게 아니라 검증 가능한 형태로 제시해야 한다고 했죠.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검증 가능한 형태요? 이미 충분히 검증된 것 같았는데요. 김도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국제사회는 한국을 감정적인 나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완벽해야 한다고 했어요. 반박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고요. 저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얼마나 완벽해야 하는 건가요? 그날 저녁, 저는 로라 맥킨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에게 오늘 본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대한제국 칙령부터 위성 데이터까지요. 로라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묻었죠. 이 자료들이 설득력이 있냐고요. 로라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충분히 설득력 있다고 했어요. 특히 대한제국 칙령과 스케핀 문서는 강력하다고 했죠. 하지만 문제는 국제사회가 이미 일본의 논리에 익숙해졌다는 거라고 했습니다. 선입견을 깨는 건 쉽지 않다고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로라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죠. 또 타이밍이었습니다. 김도영도 최송아도 로라도 같은 말을 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언제가 완벽한 타이밍인가요? 한국은 뭘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다음 날, 저는 국제공동검증 준비실이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김도영이 특별히 허가를 받아 데려간 곳이었어요. 그곳에는 여러 나라 학자들의 이름이 적힌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로라 맥킨지의 이름도 있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죠. 김도영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주장을 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국제학계와 함께 공동검증을 진행할 거라고 했습니다.
중립적인 학자들을 초청해 자료를 검토받을 거라고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런 방식이 있다니요. 저는 지금껏 그런 접근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기사를 쓰지 못했습니다. 뭘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정했고 체계적이었어요.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고 논리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이 모든 준비가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일본의 논리는 이미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언론은 일본 편이었고 국제 여론도 그랬어요. 한국이 아무리 완벽한 자료를 준비해도 소용없는 건 아닐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거대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한국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철저하게요. 감정이 아닌 사실로, 항의가 아닌 증거로요. 다만 저는 아직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자료와 체계가 어떻게 연결될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 수 없었어요. 김도영의 말처럼 타이밍이 언제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요. 한국은 감정적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이 문제에서만큼은요. 저는 그날 밤 제 선입견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어요. 무언가 큰 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국제 공동검증 회의가 시작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외교부 국제법센터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각국에서 온 학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온 해양법 전문가들이었죠. 로라 맥킨지도 그중 하나였어요. 저는 관찰자 자격으로 뒤쪽에 앉았습니다. 김도영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오늘은 한국이 보유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국제학자들의 검증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과연 한국의 자료가 국제학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의심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였습니다. 원본과 영문 번역본이 함께 제시됐어요. 프랑스 학자가 문서를 받아 들고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서의 형식과 내용이 공식적이라고 했습니다. 국제법상 영토 선점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했죠. 최송화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칙령은 1902년에 발표됐다고 했어요. 일본이 주장하는 시마네현 고시보다 5년 앞선다고 했습니다. 독일 학자가 물었어요. 그럼 일본은 이걸 어떻게 반박하냐고요. 최송화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일본은 이 칙령을 국제사회에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요. 하지만 그건 일본의 책임이지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다음으로 조선시대 문헌이 공개됐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 승남, 동국문헌비고, 세 문헌 모두 원본 사진과 번역본이 함께 제시됐어요. 영국 학자가 문헌을 검토했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말했어요. 이 기록들은 연속성이 있다고요. 단발적인 기록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떠올렸어요. 일본도 17세기 가문 기록을 제시했었죠. 하지만 그건 사적 기록이었습니다. 공식 문서가 아니었어요.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했어요. 한국의 기록은 공식적이고 연속적이다. 일본의 기록은 사적이고 단편적이다.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스케핀 문서가 나왔어요. 677호와 1033호 모두요. 김도영은 설명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발표한 것이라고 했어요.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었죠. 프랑스 학자가 물었습니다. 일본은 이를 잠정 조치라고 주장하지 않냐고요. 김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잠정 조치라도 국제법적 효력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가 명시되지 않은 건 한국 영토로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독일 학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가 타당하다고 했죠. 오후에는 서양고지도가 공개됐습니다.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 제작된 지도들이었어요. 모두 디지털로 스캔되어 대형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독도는 대부분 한국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로라 맥킨지가 말했습니다.
이 지도들은 당시 서양 국가들의 인식을 보여준다고요. 독도가 한국 영토로 여겨졌다는 증거라고 했죠.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지도들은 명확했어요. 논란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자료들이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속으로 답답했어요. 한국은 왜 진작 이걸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최송화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준비가 필요했다고요. 단순히 자료를 던지는 게 아니라 검증 가능한 형태로 제시해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했어요. 한국은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싸우고 있었던 거죠. 회의가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로라와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자료가 예상보다 훨씬 탄탄하다고요. 일본의 주장과 비교하면 한국이 우세하다고 했죠. 저는 물었어요. 그럼 왜 국제사회는 일본 편을 들었냐고요. 로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본이 먼저 자료를 배포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선점 효과라고 했죠.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이번에는 위성 데이터와 해양 관측 자료가 나왔어요. 한국 연구기관이 수십 년간 수집한 데이터였습니다. 독도 주변 해역의 조류 패턴, 어업 활동, 생태계 변화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영국 학자가 감탄했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처음 본다고 했어요. 최송화가 설명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역사 기록과 교차 검증된다고 했어요. 조선시대 어업 기록과 현대 위성 데이터가 일치한다고 했죠. 저는 놀랐습니다. 수백 년 전 기록과 현대 과학이 하나로 연결되다니요. 한국의 체계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회의 중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이 제출한 영문 팩트시트를 검토하던 중이었어요. 프랑스 학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17세기 가문 기록의 번역이 이상하다고 했어요. 원문과 의미가 다른 것 같다고 했죠. 김도영이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일본어 원문과 영문 번역본을 대조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도영은 조용히 말했어요. 번역에 문제가 있다고요. 원문에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에 대한 기록인데 영문 번역에서는 독도로 바뀌어 있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독일 학자가 물었어요. 의도적인 오역이냐고요. 김도영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확실하지 않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했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이 자료를 조작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로라 맥킨지가 말했습니다. 다른 자료도 확인해야 한다고요. 일본이 제출한 모든 영문 자료를 원문과 대조해야 한다고 했어요. 김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했어요. 한국은 일본의 모든 자료를 원문부터 검토했다고 했죠. 다음 날, 검증은 더욱 치밀해졌습니다. 일본 해군성 해도가 검토됐어요. 한국 측은 원본 해도를 구해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영문 팩트시트에 실린 해도는 일부가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독도의 위치가 미묘하게 변형되어 있었어요. 영국 학자가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요. 원본과 제출본이 다르다고 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이 정말 자료를 조작했단 말인가요? 하지만 증거는 눈앞에 있었어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는 이틀 더 계속됐습니다. 일본이 제출한 자료 하나하나가 검증됐어요. 오역, 맥락 삭제, 의도적 변형.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물론 확정적인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의심은 점점 짙어졌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전율했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의 자료가 문제가 있다는 걸요. 그래서 조용히 준비했던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항의가 아니라 증거로 맞서기 위해서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김도영과 마주쳤습니다. 그에게 물었어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고요. 일본의 자료에 문제가 있다는 걸요. 김도영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요. 하지만 증명이 필요했다고 했어요. 국제학자들이 함께 검증해야 의미가 있다고 했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걸 계획했던 거예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치밀하게 준비했던 겁니다. 저는 부끄러웠어요. 한국을 감정적인 나라로 오해했던 제 자신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긴 시간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의 체계, 연구자들의 집념, 김도영의 침착함.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움직이는 나라였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조용함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한국은 소란스럽지 않았어요. 그저 단단했을 뿐이었죠. 감정보다 논리를, 항의보다 증거를 선택한 나라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최송아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에게 물었어요. 언제부터 이 모든 걸 준비했냐고요. 최송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래전부터라고 했어요. 독도는 한국에게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대응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울컥했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국제사회의 편견과 싸우면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조용히, 꾸준히, 체계적으로 준비했죠. 그리고 이제 그 준비가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요. 일본의 자료에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국제사회의 인식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언론도 여전히 일본 편이었어요. 한국이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독도 분쟁, 새로운 국면. 한국의 체계적 대응과 일본 자료의 의문점. 저는 신중하게 썼어요. 확정된 결론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준비와 일본 자료의 문제 가능성은 명확히 기록했죠. 기사를 송고하고 나서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 변하고 있었어요. 한국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어요. 한국은 감정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가장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체계가 어디까지 닿는지 아직 다 보지 못했거든요. 오늘 본 것만으로도 충격적이었는데 더 많은 게 준비되어 있다면요. 저는 직감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창밖을 보니 서울의 밤이 보였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밤이었어요. 저는 그 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항의가 아니라 증거로 싸우는 나라. 저는 감동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더 많은 것을 보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더 많은 일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국제 공동검증 종합회의가 열린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각국 학자들이 모두 모였어요. 검증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회의실은 숨죽인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로라 맥킨지가 먼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해양법 관점에서 검증한 결과를 설명했어요. 한국의 자료는 국제법상 영토 선점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했습니다. 대한제국 칙령, 조선시대 기록, 스케핀 문서 모두 법적 효력이 있다고 했죠. 반면 일본의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고 했어요. 프랑스 학자가 이어서 발표했습니다. 서양 고지도 분석 결과였어요.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제작된 지도 대부분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시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당시 국제사회의 인식을 반영한다고 했죠. 일본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했어요. 독일 학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제출한 영문 자료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17세기 가문 기록의 번역이 원문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원문에는 울릉도에 대한 내용인데 영문에서는 독도로 바뀌어 있다고 했죠. 명백한 오역이라고 했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일본의 조작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독일 학자는 계속 발표했어요. 일본 해군성 해도도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원본과 제출본이 다르다고 했죠. 독도의 위치가 의도적으로 변형되었다고 했어요. 영국 학자가 마지막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배포한 팩트시트 전체를 분석한 결과였어요. 문맥 삭제, 선택적 인용, 편향된 번역이 전반적으로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작업이라고 했죠. 저는 전율했어요. 일본이 의도적으로 자료를 조작했다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김도영이 추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한국 정보기관이 입수한 문서였어요. 일본 외무성이 운영한 비공식 조직의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이름은 해양역사연구 네트워크였어요. 이 조직은 학자들과 언론에 편향된 자료를 제공했다고 했죠. 국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했어요. 회의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로라는 말했어요. 이건 학술적 부정행위라고요. 국제사회를 기만한 것이라고 했죠. 프랑스 학자도 동의했습니다.
일본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떨렸습니다. 한국이 이 모든 걸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조용히 준비했던 거구나. 회의가 끝난 후 검증 결과는 공식 보고서로 작성됐습니다. 국제학자들이 서명한 문서였어요. 한국의 자료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일본의 자료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명시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제 언론에 배포됐어요. 다음 날 국제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BBC가 가장 먼저 보도했어요. 독도 분쟁, 일본 자료의 조작 의혹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CNN도 이어서 보도했어요. 한국의 체계적 검증이 국제학계의 지지를 받았다고 했죠. 로이터는 일본 외무성의 해양역사연구 네트워크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저는 그 보도들을 보며 놀랐어요. 국제 언론의 논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감정적인 나라로 묘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국가로 평가했습니다. 일본은 신뢰를 잃은 나라로 그려졌죠. 역전이 완성된 순간이었어요. 일본 외무성은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오역은 실수였다고 했어요. 의도적인 조작이 아니라고 했죠. 하지만 국제사회는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발견됐거든요.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어요. 일본은 변명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공식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김도영이 나와 말했어요. 한국은 처음부터 사실만을 말했다고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대응했다고 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를 인정해줘서 감사하다고 했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승리의 환호가 아니라 사실의 확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최송아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에게 물었어요. 기분이 어떠냐고요. 최송아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기쁘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했어요. 한국은 진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했죠. 거창한 승리가 아니라 사실의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숙연해졌어요. 며칠 후 유럽 학자들이 추가 발표를 했습니다. 독도 관련 국제표준 자료를 새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한국이 제공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했죠. 대한제국 칙령, 조선시대 문헌, 스캐핀 문서, 서양 고지도, 위성 데이터 모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자료가 국제 기준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일본은 점점 고립됐습니다. 국제학계는 일본의 자료를 신뢰하지 않게 됐어요. 언론도 일본에 비판적이었죠. 일본 외무성은 내부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뢰는 무너진 후였어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이긴 게 아니었어요. 사실이 이긴 겁니다. 한국은 단지 사실을 지켰을 뿐이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논리로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했던 거죠. 그 결과가 지금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김도영과 마지막 면담을 했습니다. 그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렸냐고요. 진작 공개하면 됐을 텐데요. 김도영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했다고요.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고 했어요. 성급하면 역효과라고 했죠.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장 이성적이었습니다. 모든 게 계산되고 준비된 대응이었어요.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위한 완벽한 전략이었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독도 분쟁, 사실의 승리. 한국의 체계적 대응이 국제사회를 설득한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조작도, 한국의 준비도, 국제 검증도 모두 담았어요. 하지만 가장 강조한 건 하나였습니다. 사실의 힘이요. 기사를 송고하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조용함의 의미를 완전히 알았습니다. 한국은 소란스럽지 않았어요. 단단했을 뿐이었죠. 감정보다 논리를, 항의보다 증거를, 성급함보다 정확성을 선택한 나라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요. 감정적인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가장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나라였어요. 사실을 존중하고 증거를 중시하고 정확성을 추구하는 나라였죠. 며칠 후 저는 영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떠나기 전 최송아를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걸 배웠다고요. 사실의 힘을,
논리의 중요성을, 체계의 가치를요. 최송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한국이라고 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서울을 다시 봤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도시였어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움직이는 나라의 수도였죠.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존경심이 차올랐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국제분쟁 전문기자로 15년을 일했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항의가 아니라 증거로 싸우는 나라. 한국은 제게 새로운 기준을 보여줬습니다. 국가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진실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요. 런던에 도착한 후 저는 편집장을 만났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편집장은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까지 준비했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했죠. 저는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다고요. 하지만 직접 보고 나니 이해하게 됐다고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몇 주 후 국제학계에서 공식 성명이 나왔습니다.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역사적 근거가 명확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일본의 주장은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했죠. 국제사회의 공식 입장이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한국을 떠올렸어요. 조용히 준비했던 그들의 모습을요.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을요. 김도영의 침착함, 최송화의 확신, 연구자들의 정확성. 모든 게 계획되고 준비된 대응이었어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항의가 아니라 증거로 싸우는 나라. 한국은 제게 그런 나라였습니다. 국제분쟁을 취재하며 많은 나라를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만큼 인상 깊은 곳은 없었어요. 그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논리로 대응했고 체계로 준비했죠. 그리고 결국 사실로 증명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진실의 힘을, 정확성의 가치를요. 지금도 저는 한국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나라. 감정보다 논리를, 항의보다 증거를 선택한 나라. 한국은 제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사실의 힘을요. 제 몸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